안녕하세요. 문학의 깊이를 소리로 전하는 푹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 나스메 소세키의 가장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작품의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를 알아봅시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근대문학의 문을 연 인물로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뇌, 근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작가로 평가받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은 바로 그 평가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여러 작품 중 오늘 함께할 작품은 1908년에 발표된 열흘밤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소세키의 여러 소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편 소설집으로 작가가 직접 꾼 것으로 설정된 10개의 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각 밤의 이야기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며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어 사랑과 죽음, 예술과 고뇌, 시간과 업보와 같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열흘밤의 꿈이 특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초현실적 상상력입니다. 학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소세키가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인간의 무의식, 불안, 욕망의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했다고 분석합니다.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마치 꿈을 해석하듯 독자에게 다층적인 분석의 재미를 선사하죠. 둘째, 문학사적 중요성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소세키의 주류였던 리얼리즘 소설에서 벗어나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영향을 짙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큰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그는 서구 문학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일본 고유의 설화적이고 신비로운 세계관과 결합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환상 문학의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열흘밤의 꿈은 일본 근대문학이 서구의 영향을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테마입니다. 첫째 밤의 100년을 기다리는 약속부터 일곱째 밤의 목적지 모를 배 위에서 느끼는 삶의 허무와 공포에 이르기까지 각 꿈의 조각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이 깊은 철학적 함의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세키가 펼쳐 보이는 꿈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개의 꿈 중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깨달음을 담은 첫째 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팔짱을 끼고 머리맡에 앉아있자 바로 누운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곧 죽는다고 말했다. 여자는 긴 머리카락을 베개에 펼쳐놓고 윤곽이 부드러운 오이씨 얼굴을 그 속에 뉘고 있었다. 새하얀 뺨 밑으로는 따뜻한 핏기가 알맞게 비쳤고 입술은 당연히 붉었다. 도저히 죽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곧 죽는다고 또렷이 말했다. 나 자신도 이건 틀림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죽는 거니? 하고 위에서 들여다보듯 물어보았다. 죽어요. 라고 말하며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크고 촉촉한 눈은 긴 속눈썹에 둘러싸여 안쪽은 그저 온통 새까맸다. 그 새까만 눈동자 속 깊은 곳에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나는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깊어 보이는 이 검은 눈동자의 빛깔을 바라보며 이런데도 죽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중하게 베개 옆으로 입을 가져가 안 죽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지?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검은 눈을 졸린 듯 뜬 채로 역시나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죽는걸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럼 내 얼굴이 보여? 하고 간절히 묻자 보이냐니요. 저기 거기에 비치고 있잖아요. 라며 생긋 웃어 보였다. 나는 말없이 얼굴을 베개에서 뗐다. 팔짱을 낀 채 정말로 죽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죽으면 묻어주세요. 커다란 진주조개로 구덩이를 파서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조각을 묘비 대신 놓아주세요. 그러고는 무덤 곁에서 기다려주세요. 다시 만나러 올 테니까요. 나는 언제 만나러 오는데? 하고 물었다. 해가 뜨겠죠. 그리고 해가 지겠죠. 그리고 다시 뜨겠죠. 또 다시 지겠죠. 붉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저물어 가는 동안 당신 기다릴 수 있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조용했던 목소리에 한층 힘을 주어 10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하고 마음을 정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100년 제 무덤 곁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틀림없이 만나러 올 테니까요. 나는 그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은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보이던 내 모습이 희미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잔잔한 수면이 움직여 비친 그림자를 흩뜨리듯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여자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그 길로 뜰로 내려가 진주조개로 구덩이를 팠다. 진주조개는 크고 매끄러우며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조개였다. 흙을 퍼낼 때마다 조개 안쪽에 달빛이 비쳐 반짝였다. 축축한 흙냄새도 났다. 구덩이는 금세 파졌다. 여자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위에서 살며시 덮어주었다. 흙을 덮을 때마다 진주조개 안쪽에 달빛이 비쳤다. 그러고는 떨어진 별 조각을 주워와 가볍게 흙 위에 올려놓았다. 별 조각은 둥글었다. 오랫동안 넓은 하늘을 떨어지는 사이에 모서리가 닳아 매끄러워졌으리라 생각했다. 들어올려 흙 위에 놓는 동안 내 가슴과 손이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있기 위해 앉았다. 지금부터 1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팔짱을 낀 채 둥근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여자가 말한 대로 해가 동쪽에서 떴다. 크고 붉은 해였다. 그것이 또 여자가 말한 대로 이윽고 서쪽으로 졌다. 붉은 채로 쑥 하고 져버렸다 하나 하고 나는 수를 셌다. 잠시 후 다시 진홍빛 태양이 불쑥 솟아올랐다. 그리고 말없이 져버렸다. 둘하고 또 수를 셌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수를 세는 동안 붉은 해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세고 또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붉은 해가 머리 위를 지나쳐갔다. 그런데도 100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이끼 낀 둥근 돌을 바라보며 내가 여자에게 속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돌 밑에서부터 비스듬히 나를 향해 푸른 줄기가 뻗어나왔다. 보는 사이에 길어져 마침내 내 가슴께까지 와서 멈췄다. 그러는가 싶더니 하늘하늘 흔들리는 줄기 끝에서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있던 가느다란 봉우리 하나가 봉긋하게 꽃잎을 열었다. 새하얀 백합이 코앞에서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향기로웠다. 그때 저 높은 곳에서 뚝 하고 이슬이 떨어지자 꽃은 제 무게에 못 이겨 휘청하고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차가운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하얀 꽃잎에 입을 맞췄다. 내가 백합에서 얼굴을 떼는 순간 무심코 먼 하늘을 보니 새벽 별 하나가 홀로 깜빡이고 있었다. 100년은 이미 와 있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스메 소세키의 첫째 밤이었습니다.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약속,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어서 비극적인 사랑과 운명의 장난을 짧고 강렬하게 그려낸 다섯째 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아무튼 아주 오래전 일로 신의 시대에 가까운 옛날로 생각되는데 내가 싸움을 하다가 운 나쁘게 패배하여 산채로 잡혀 적장의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시절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컸다. 그리고 모두 긴 수염을 길렀다. 가죽 허리띠를 메고 거기에 막대기 같은 칼을 차고 있었다. 활은 굵은 등나무 덩굴을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오칠도 되어 있지 않고 광택도 나지 않았다. 지극히 소박한 물건이었다. 적장은 활의 한가운데를 오른손으로 쥐고 그 활을 풀밭 위에 짚은 채 술독을 엎어놓은 듯한 것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을 보니 코 위에서 좌우의 눈썹이 굵게 이어져 있었다. 그 시절에는 면도칼이라는 것은 물론 없었다. 나는 포로이므로 걸터 앉을 수가 없었다.
풀밭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있었다. 발에는 커다란 집신을 신고 있었다. 이 시대의 집신은 목이 길었다. 일어서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 끝부분은 짚을 조금 남겨 엮어 술처럼 늘어뜨려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도록 장식으로 삼고 있었다. 대장은 타오르는 모닥불에 내 얼굴을 비춰보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고 물었다. 이것은 그 시절의 관습으로 포로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단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산다고 대답하면 항복했다는 의미고 죽는다고 말하면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나는 한마디로 죽겠다고 대답했다. 대장은 풀밭 위에 짚고 있던 활을 저편으로 던지고 허리에 찬 막대기 같은 칼을 스르르 뽑으려 했다. 그때 바람에 나부끼던 모닥불이 옆에서 불어닥쳤다. 나는 오른손을 단풍잎처럼 펴 손바닥을 대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눈 위로 들어 올렸다. 기다리라는 신호다. 대장은 굵은 칼을 카착하고 칼집에 넣었다. 그 시절에도 사랑은 있었다. 나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대장은 날이 밝아 닭이 울 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닭이 울기 전까지 여자를 이곳으로 불러야 한다. 닭이 울어도 여자가 오지 않으면 나는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대장은 걸터앉은 채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커다란 집신을 신은 발을 포갠 채 풀밭 위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밤은 점점 깊어간다. 때때로 모닥불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무너질 때마다 당황한 듯 불꽃이 대장에게 덮쳐든다. 새까만 눈썹 아래에서 대장의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 그러자 누군가 와서 새로운 나뭇가지를 잔뜩 불 속에 던져놓고 간다. 잠시 후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낸다. 어둠을 물리치는 듯한 용감한 소리였다. 그때 여자는 뒤뜰에 떡갈나무에 메어둔 흰말을 끌어냈다. 갈기를 3번 쓰다듬고 높은 등에 가볍게 뛰어올랐다. 안장도 등자도 없는 맨몸의 말이었다. 길고 하얀 다리로 굵은 배를 걷어차자 말은 단숨에 내달렸다. 누군가 모닥불에 장작을 더해 먼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 보인다. 말은 이 밝은 것을 향해 어둠 속을 날아온다. 코에서 불기둥 같은 숨을 두 줄기 내뿜으며 날아온다. 그런데도 여자는 가는 다리로 쉴 새 없이 말의 배를 걷어차고 있다. 말은 발굽 소리가 허공에서 울릴 만큼 빨리 날아온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깃발처럼 어둠 속에 꼬리를 끌었다. 그런데도 아직 모닥불이 있는 곳까지 오지 못했다. 그때 캄캄한 길가에서 갑자기 꽃기호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났다. 여자는 몸을 허공으로 젖히며 양손에 쥔 고삐를 힘껏 당겼다. 말은 앞발의 발굽을 단단한 바위 위에 콰직하고 새겨 넣었다. 꽃기호하고 닭이 다시 한번 울었다. 여자는 아 하고 소리치며 꽉 쥐었던 고삐를 한꺼번에 놓았다. 말은 두 무릎을 꺾었다. 탄 사람과 함께 앞으로 곤두박질 쳤다. 바위 아래는 깊은 연못이었다. 발굽 자국은 아직도 바위 위에 남아있다. 닭 울음소리를 흉내낸 것은 요괴 아마노자쿠다. 이 발굽 자국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한 아마노자쿠는 나의 적이다. 오늘 읽어볼 나스메 소세키의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열흘밤의 꿈은 이처럼 각각의 밤마다 우리를 전혀 다른 사유와 감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열흘밤의 꿈 푹토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문학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